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잇몸의 날 토크 콘서트를 시작할 텐데요.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대한치주과학회 회장님이신 최성호 연세대학교 치주학교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날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다음 경희대학교 다 병원장을 지내시고 저희 다 대한치주과학회 회장님을 다 지내시고 한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국민 건강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잇몸 건강 또 구강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들어보시고 그 좋은 의견들, 좋은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배워가시면 이 백세 건강, 저희 제목을 했는데 백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좀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면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주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잇몸의 날을 제정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1회 잇몸의 날은 2009년 3월 24일 날 처음 되었고요. 그리고 최초로 이제 잇몸의 날을 제정하고, 이게 세계 최초로 잇몸의 날을 제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공표하고 보다 집중된 신문기사와 매체 홍보 및 기획 사업으로 국민 구강건강 형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잇몸의 날은 치주병 세균이 구강 내 재발하는 기간이 3개월인데요. 그래서 3과 잇몸을 사랑하자를 의미해서 22와 4를 넣어서 3개월마다 잇몸을 사랑하고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3월 24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처럼 저희 학교에서는 치주병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견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최일구라고 합니다. 네. 자, 24일 잇몸의 날 기념으로요, 오늘 이렇게 많은 청중 여러분 모시고 교수님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는 날입니다. 교수님들 들어오시죠?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일단 좀, 자리 착석하시는 동안에. 자, 이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 조선 임금 중에 가장 장수하신 분. 83까지 사셨대요. 근데 우리 사극 보면요, 영조대왕이 이가 다 성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영조대왕 83세 아마 이가 몇 개 안 남으셨을 것 같다. 예. 그래도 83까지 장수하신 거 보면, 임금 중에는 그래도 치주가 가장 튼튼하셨던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발이 아버님은 요새 뭐 인사들도 드시고 치과도 다니시니까 튼튼한
치주를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도 뭐 치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가끔 게을러 잘 못 가고 있는데, 이 치과의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도 덩달아서 연장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는 정말 갖고 있습니다. 이따가 세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지만 이 치주염이라는 게 비단 저 구강 안에서만 이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몸에, 뇌에, 전신에까지 퍼질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병이라는 거 오늘 확인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식순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끝나고 세 분 교수님 10분 동안 각자 PT 하실 거고요. 그게 끝나면은 세 분과 함께 제가 착석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오늘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 분 교수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간단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님을 지내신 박준봉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님을 지내신 조규성 교수님이시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님 지내신 류인철 교수님이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세 분 교수님들의 간략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님 지내신 류인철 교수님께서 치주질환은 생활습관병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좀 맞이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인철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치주질환과 이 생활습관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뭐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병원에 가시면 운동 열심히 해라, 뭐 체중 줄여라, 또 너무 짠 거 드시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에 대한 권장사항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치과에 가서 잇몸이 안 좋아서 치과에 갔는데 뭐 체중을 줄여라,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치주질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를 잘못 닦아서 생기는 병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 즉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 중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치주질환의 어떤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자는 비만일수록, 남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일수록 잇몸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좀 전에 이제 보셨겠지만, 아니 비만하고 이 치주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가? 여러분들 다른 질환 때문에도 병원에 가시면 우리가 이럴 때 비만이라고 하면 소위 지방 조직이 우리한테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방 조직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치라고 하고 잇몸 치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잇몸에 생긴 염증인데, 그게 비만이 있을 때 그 우리 몸 전체에 만성 염증 현상이 생기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 그게 생기고, 특히 당뇨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게 되면 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치주병이 있으면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당 조절을 잘하면 치주가 좋아지고, 이런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만에 의한 치주 질환을 이제 발생되는 걸 줄이려면 우리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도 조절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염증 상태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잇몸의 날인데 술 드시고 양치하지 않은 분들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뭐 술 드시면, 여기 아마 젊으셨을 때 술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술을 많이 드시면 좀 여러 가지 몸도 힘들고 귀찮고 이래서 이를 기본적으로 좀 잘 안 닦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잘 안 닦는다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약간 술하고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좀 우울하거나 이러면은 이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닦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일종의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귀찮고 이런 어떤 우리의 습관이나 생활이 잇몸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다음은 여러분들 갑작스레 쌍둥이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오늘 제가 생활 습관병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예를 들어서 두 쌍둥이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자랐다. 예를 들어 최근에 TV에서 보니까 저 미국에서 자란 친구 하나하고 다른 유럽에서 자란 두 친구가 나중에 만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즉 뭔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는 거의 똑같지만 몇십 년 동안을 다른 곳에서 자라고 다른 부모님 밑에서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기후에서 자라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이러면 전혀 건강은 똑같은 게 아니라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유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유전은 대략 한 전체 중에 한 30%밖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우리가 평소에 내 생활이 어떤가,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주질환 부분을 관리하고 하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또 좋은 음식 드시고 뭐 또 이렇게 충분히 수면도 이렇게 주무시고 이러겠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너무. 예, 지금 사진 보면은 약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고혈압 때문에 뭐 고지혈증, 당뇨, 또 뭐 여러 가지 갑상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약을 아마 이렇게 몇 가지씩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드시는 약물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입안에 침이 잘 나오지 않게 침에서 분비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세 드시면 입안이 자주 마른다. 또 밤에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입안이 아주 대단히 이렇게 말라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약물을 드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입안에 침이 줄어들게 되면 잇몸이 약화되기 쉽고 또 충치도 잘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쪽에 좀 주의를 하시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체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인철 교수님 강연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복부 비만 있으신 여성 치주염 발생이 높다는 거고요. 남자분들 술 드시고 이빨 꼭 닫고 주무셔라. 안 되면 이빨 다 빠진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 쌍둥이 연구 결과로 봐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생활 습관이 건강한 잇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회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치주라는 게 저는 이 치자에다가 기둥주자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변주자 쓰더라고요. 주나라 주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주변의 잇몸, 이걸 이제 치주, 그래서 오늘 치주학회에서 이런 큰 행사도 하신 건데요. 하여튼 유인철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요, 임플란트에 대한 말씀을 조규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에 관심 많으시죠? 이 보험이 되는 거 아시나요? 몇 개 해주죠? 얼마 몇 프로 해주죠? 본인 부담 50%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오늘 오셨으니까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올 7월 1일부터 70%,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30%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만약 120만 원인가요? 13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병원은 30%, 그러면 얼마죠? 한 50만 원, 대학병원은 이제 한 50% 정도 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하고 싶으면 7월 이후에 하면 좀 싸죠?
그러니까 머리를 딱 쓰면 그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플란트 한 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한 30년 됩니다. 근데 이제 망가진 분도 많고 또 이게 오래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단 조건이 관리를 아주 잘하면. 이 틀니 불편하시잖아요. 여기 말씀은 안 하셔서 그렇지 틀니 끼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거 창피하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동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상실한 치아를 뽑고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 최근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시술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네, 저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치주염이 일으키는 원인이 대부분이 세균이라는 거 아시죠? 균. 근데 그거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키는 것도 세균입니다. 근데 이제 입안에 여러분들 거의 다 아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치주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세균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치료하지 않고 그냥 임플란트만 가서 빨리 뭐 2개 보험이라니까 심으면 거기 있는 세균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임플란트 쪽으로 가갖고 그래서 임플란트가 빠지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뭐 나사가 풀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치아에서는 치주염이라고 그러고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 그걸로 해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잇몸 관리를 먼저 잇몸 치료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는 아주 저기죠.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건 아주 잘된 케이스인데요. 여기 이가 이제 빠져서 여기 임플란트를 했죠? 어느 게 이걸 해줘서 그렇지 이것만 보면 어느 게 임플란트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잇몸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하여간 입안에는 뻘겋으면 안 돼. 분홍색이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돼서 아주 이 정상적인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여기 임플란트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안 녹았고 쫙 붙어 있죠 깨끗하게. 요게 치조골이라는 거고 요게 임플란트예요. 요건 이 엑스레이만 찍어야지만 보이죠. 그래서 요런 게 건강한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잘못된 경우 관리가 잘못된 경우 이게 임플란트인데 이 주위에 어떻게 이게 폭격 맞았죠? 쉽게 말해서 지진 났죠? 이렇게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데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치주염이 진행 속도보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요. 왜냐?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어요. 잘하면. 그렇지만 관리가 안 되면 아까 같이 치주염 이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폭격을 맞아갖고 뭐 1년 내에 빠지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예. 그 임플란트 시술을 마친 건데 저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시술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보철물을 쓰고 있다가 뭐 몇 년 쓰고 있다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위에 거를 요걸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뿌리에. 그래서 이렇게 뼈가 이거 이 정도면 빼야 됩니다. 이거 이제 완전 뺀 케이스 임플란트 쑥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잇몸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65세 이상 70세 되신 분들이 이제 치주 관리를 안 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잇몸인데 여기 뿌리 이 뿌리도 남아 있고 여기 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잇몸 뻘건 거 보이나요? 여기도 막 잇몸이 이게 깨끗하지가 않고 뭐 이렇게 블룩블룩 보이죠 전부.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뭐 찌꺼기도 많이 껴 있고 이런 경우 그냥 여기 이 빠졌다고 임플란트 확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안에 이게 있던 세균이 일로 가갖고 임플란트 뭐가 생겨? 주위염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분 이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여기 이 뿌리만 남아 있고 이쪽에 뭐 치조골이 막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민경만 원장이 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이 정도면 거의 근데 치주과 전문의가 되셔서 그런지 이걸 다 살리고 뿌리만 빼고 뿌리 남은 것만 빼고 이걸 다 치료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일단 먼저 했더니 아까보다 많이 깨끗해졌죠. 뭔가 잇몸 빨간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여기 하나 심고 여기도 심고 뭐 신경 치료도 하고 잇몸 치료를 다 하고 근데 여기도 이가 없죠. 이쪽도 그래서 여기 임플란트 먼저 했고 그래서 잇몸 치료가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죠. 잘 뭐 보이시진 않겠지만 대강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임플란트가 하나 여기 허연 게 임플란트 하나 둘 셋 넷 다 옛날 같으면 이거 다 뭐 했어요? 틀니 뺐다 꼈다 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능이 비교가 안 돼. 엄청나게 잘 씹혀요. 그렇지만 아까 뭘 잘해야 된다고요?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잇몸 치료 끝나고 깨끗하게 마지막 끝난 겁니다. 아까 처음 상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너무나 깨끗하고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틀니 덜거덕거리는 것도 없고 잘 씻고 이때부터 이제 죽으라고 닦아야 돼. 열심히 닦으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뒤에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더니 아 이거군요. 뭐 이건 이제 이런 칫솔만 갖고는 안 돼요. 임플란트 할 때는 이런 이게 뭐예요? 뭐 많이 요새는 보급이 돼갖고 치간 칫솔 뭐 이렇게 조그만 이런 첨단 칫솔도 있고 이런 모든 칫솔 플러스 이런 모든 기구를 동원해서 닦아야 되고 뭐 물총 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입에서 냄새 나이 드셔 냄새 나면 요새는 노인들이 싫어한대 젊은 사람들이 입안을 깨끗이 해갖고 한번 임플란트도 오래 쓰고 이제 해피해지고 잘 씹히니까 그래서 올해들 임플란트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조규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어요. 뭐 요약하면 딱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잇몸이 시원치 않으면 임플란트도 할 수가 없다. 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사후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 임플란트 얘기하시니까 그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요. 예, 임플란트를 안 하시고 윗니를 틀니를 하셨대요. 손자하고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저녁만 드시면 화장실 가셔가지고 컵에다 물 따라 놓고 빼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하셔야 되는. 이 꼬맹이가 5살짜리인데 손자가 할머니가 매일 화장실에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그날 밤 쫓아가지고 그랬대요. 할머니가 빼가지고 이러니까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할머니 눈깔도 빼봐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어린애 눈에는 다 빠지는 걸로 이렇게 된다. 자, 세 번째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박준동 교수님입니다. 네.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에 대한 강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20세 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어르신들이 주로 오셨는데 남아있는 내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남아있는 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나 옛날에 한 가닥 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내게 남아있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 그것을 지금 생각할 시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잇몸병 환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통 잇몸병을 가볍게 여기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잇몸병을 방치하면 뇌졸중과 잇몸병, 잇몸이 조금 나쁜데 내가 전신적인 질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대개는 치과, 그럼 땜 하는데 구멍이 생겼으니까 메워주는 데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강의사 이런 말로 바뀌었습니다. 치과의사라는 단어보다가 구강의사. 왜냐하면은 이 속에 그냥 치아 아닌 잇몸, 뼈, 입천정, 구강점막, 혀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치아, 이빨만이 아닌
다른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잇몸과 이하 사이에서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은 우리 입속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에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입은 뭐냐? 입은 건강의 창입니다. 여러분 입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도 잇몸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같은 잇몸병은 단순한 치과 질환이 아니라 성기능 장애. 잇몸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성기능 장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잇몸에 염증이 많이 있는 사람은 성기능 장애가 떨어집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도 동일한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예, 제가 이 통계를 몇 년 전부터 봤습니다. 예전에 2009년도에 잇몸의 날을 저희 대한치주학회에서 제정해서 그때부터 계속 보았을 때에 한국 사람이 이 세상을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런 2006년, 2011년, 16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살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를 뺀다면은 이것은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나머지는 질환으로 본다면은 암을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붉게 쓰이는 그런 전부 잇몸이 좋지 않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병들입니다. 뇌에서부터 뇌졸중, 심장, 폐, 대개의 연세 드신 분이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가 마지막에는 폐렴이 많이 생깁니다. 잇몸에서 세균들이 많으면 세균이 입에서 있으면 그만인데 치아만 한두 개 빠지면 그만인데 이걸 해넣어주면 되죠. 임플란트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균이 입속에 있지 않고 설금설금 들어가가지고 폐에 들어가서 병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제까지 그걸 잘 몰랐다가 최근에 와서 너무 많이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도교수였던 UCLA에 있는 치과대학 학장님, 한국 사람이 나왔던 아마 굉장히 그 학자 중에 한 분인데 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하다. 전에는 그럴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잇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동맥경화증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라. 이것이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해야 될 덕목이다. 또 책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아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꼭 알려주셔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른의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효과로 입속에 있던 세균이 혈류를 타고 온 동네를 다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장독을 올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장단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장독 뚜껑, 여기를 보면 장독 뚜껑이나 또 장단지 배가 불룩 튀어나오는 위에는 닦기가 쉬워요. 물 부리고 이렇게 닦으면 돼요. 그러나 밑에 있는 하방부에 있는 곳은 여기는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 칫솔질을 하고 매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항상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들에게 가서 이것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국가에서 보험으로 꼭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스케일링이랄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셔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세균입니다. 됐습니다. 그 세균이 지금 보통 오시는 분들 그걸 이게 잇몸에서 채취해서 보는 세균인데 그 세균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수많은 실핏줄을 통해서 입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머리 가겠죠.
중풍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겠죠.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심장. 여기서 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돌게 하기 때문에 잇몸에 있는 염증은 빠른 시간 이내에 꼭 없애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네, 이렇게 해서 내용 보면은 심근경색, 골다공증, 비만, 류마티스 관절, 관절염, 당뇨, 고혈압, 뇌경색, 협심증 이런 병들이 예전에는 그럴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이 나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생긴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명칭만이라도 알고 계시고 혹시 지금 내가 그런데 하신 분은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이내에 가까이 바로 집 앞에 있는 치과에 가셔가지고라도 한번 내 잇몸에 염증이 있는가 없는가 꼭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보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건 2.8배, 폐렴은 잇몸에 나쁜 분은 폐렴이 3배나 더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는 6배나 더 많이 생기는 게 당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 그 다음에 폐렴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 또 혈압이 높은 분하고 적은 분 이렇게 해서 다 평균치를 내보면은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입속이 뭐냐? 이제는 세균 생성 공장이다. 또 세균들이 거기에 저류되어서 있는 보관 창고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되면은 몸에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잇몸을 꼭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꼭 치과에 가셔가지고 내 잇몸에 염증이 있는가 없는가 봐주세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셨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은 집에 가셔가 식구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그 세균 돌아다니는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예, 요 장면. 지금 저 장면이 제 입을 조사하면 세균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세균들요 꼬불꼬불꼬불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이 스피렉터에서 나성균이에요. 이게 이 나성균은 만약에 저것이 검사에서 금방 발견되면 내가 지금 뼈가 없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분 뼈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없어졌다가 아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각심이 팍 드네요. 치주염 잘못 소홀하게 하면은 전신병으로도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저도 잇몸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 세 분 저 PT 다 들으셨죠? 본격 토크쇼 가기 전에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인생 무인이 한번 잠깐 들려드리고 3부 토크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려주세요. 예. 박수 좀 쳐주세요. 어서! 나도 한때는 난 부럽지 않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만 한순간에 인생 보여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라. 인생 별거니 오늘만 날이니 후회도 소용없잖아. 소주 한잔하자 맥주 한잔하자 자 걸어버리자. 인생 뭐있니 전세가 이곳에 때되면 방패는 게 인생이야.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있니. 나도 한때는 난 부럽지 않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만 한순간에 인생 보여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라. 인생 별거니 오늘만 날이니
소주 먹잖아. 소주 한잔하자, 막걸리 한잔하자. 자, 풀어보이자. 후!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몰세. 때 되면 밤 깨는 게 인생이야.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몰세. 때 되면 밤 빼는 게 인생이야.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래 괜찮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앵콜도 안 하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한민국 치주학회의 새 거목들이십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내용의 강의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입니다, 여러분. 노트 하실 분은 노트 하셔도 좋고, 이따가 끝나고 질의응답 간단히 또 가질 테니까 궁금하신 거, 난 그래도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세 분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대한치주학회에서 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치주학회에 참여하신 분들이다.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아시고요. 자, 지금부터 저도 앉아가지고 교수님들하고 한번 토크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진료비 통계 지표에 따르면요, 예, 치과 찾은 국민이 1,400만 명이랍니다. 1,400만 명, 5천만 인구 중에 감기가 1위인데 그 다음으로 치주병이 국민질환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총 진료비가 여러분 연간 1조 원 이상의 의료비가 지금 치주염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규성 박사. 네, 뭐 19페이지. 잘 안 되는 예. 것. 아, 예. 마이크를 이게 조금 마이크를 조금 써야지. 그 조금 전 방금 말씀했지만은 연간에 우리나라의 그 예산 중에 총 진료비 잇몸이 나빠서 보는 총 진료비가 1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근데 이것이 이제 2004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한 15년도에 이 통계였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10년 동안 6배나 지나갔습니다. 그 2004년도에는 한 1,800억 정도로 들어갔다가 지금 1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6배나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예산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1조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네. 조규성 교수님. 네. 감기가 뭐 1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치주질환은 이제 그 당뇨나 고혈압 같이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유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치아 상실, 치아를 이제 발치하는 경우가 반 이하로 줄게 되니까요. 주기적으로 꼭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치료만 잘하면 좀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자, 유인철 교수님.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연간 1조가 넘는 의료비가 이제 지출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과에 이렇게 가서 치석 제거를 하고 치료를 받는 분은 전체 4명 중에 한 분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4분 중에 3분은 아직까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 나머지 3분들도 치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치주를 건강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유인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 치과를 가신다는 거예요. 3명은 안 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치주학회에서도 오늘 이렇게 행사를 열어서 국민들한테 정기 치료를 받으셔라 이런 제안을 해 주시는 건데. 자, 유 교수님. 근데 치주병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뭐예요? 치주병 원인이? 예, 치주병은
입속에 있는 세균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까 화면에 예, 봤던 지금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아까 네. 그 세균이 막 움직이는 게 있는데, 지금 정말 진짜로 저렇게 움직여요? 예, 제 입속에도 예.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세균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중에 세균이 있는데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더 많은가 적은가 이런 것들의 차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 잇몸이 붓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뭐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다가 그걸 치료하자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잇몸 속에 있는 잇몸 뼈가 이제 녹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이제 치주염이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치주염의 증상입니다. 뼈가 녹는다고 치과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시는데 뼈가 녹는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치과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뼈가 녹는다. 여러분들 뼈가 녹는다는 얘기 치과 가면 들으시죠? 그게 뭔 말씀인지 좀 쉽게 좀. 우리가 입안을 보면 보이는 건 잇몸밖에 없습니다. 근데 잇몸은 아주 얇은 연조직이거든요. 그 잇몸 속에 들어가면 뿌리를 감싸면서 잡아주고 있는 게 잇몸뼈예요. 그 잇몸뼈가 훨씬 더 치아가 움직이지 않고 강한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그 힘을 견뎌주게 하고 하는 모든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잇몸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 조기성 교수님께서 임플란트에 해놔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임플란트에 생기는 염증도 치주염하고 비슷한 겁니까? 근데 원인은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원인 세균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원인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 이는 이렇게 아까 말씀한 치조골하고 이 뿌리하고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면 좀 흔들리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뼈하고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하기도 하지만 염증이 진행이 되면 이게 또 역으로 급속히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이 나오고 뒤에 보이는데 밑에 보면 저 나사 모양 같은 게 보이시죠? 네. 그게 이제 주위염이 생긴 겁니다. 밑에가요? 네,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저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 뭐 치주병이나 임플란트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건데 하여튼 칫솔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칫솔질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이런 게 걸리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자, 박중근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칫솔질을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칫솔질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칫솔질을 정확하고 많이 하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뭐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왼쪽 화면은 이가 하얗게 나 깨끗하게 닦았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치과 병원에 와서 착색을 해보면은 붉게 분홍색으로 염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칫솔의 솔이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닦는 칫솔질이 정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치과에 가셔가지고 1차 그것부터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착색된 플라그가 있으면은 그 없애는 방법을 우선 배우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착색된 플라그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치과 가서 그럼 플라그 검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플라그를 제거하는 칫솔질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되고 네. 또 착색됐던 치태 하반부에 치석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칫솔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금속성 또 어떤 아주 강한 기계적인 것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칫솔질만 잘하면 치석이 없어지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에게 내 몸을 살짝 이렇게 의존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좀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치과에 가서 치과 검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구만요. 예. 이게 특히 유전적인 성향들 때문에 아까 그 유인철 교수님 강의하실 때에 쌍둥이라도 환경이 변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내가 잇몸이 나쁘다 그러면은 형제들이나 사촌들이나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잇몸이 나빴었던가 엄마가 나빠졌던가 보시면은 형제 사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천적으로 뼈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건 빨리 체크업을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도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꼭 치과에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큰 비용 들이지도 않고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말씀 들어봤고,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세 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세 분 교수님들은 정말 잇몸 관리 철저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노력하고 계시다고. 자, 박 교수님은? 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우, 진짜 좋으시네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 답을 드리면, 제가 집에 제 6형제인데요. 제가 3남 3녀 중에 5번째입니다. 근데 제 밑에 여동생 포함해서 제 위에 형님, 누님들 다 지금 치아를 하나 이상은 지금 다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주 질환 때문에 이를 발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 혼자만 이를 온전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주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부모님한테 특별한 유전자를 따로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치과대학에 들어와서 학생 때부터 치석 제거를 하고 간단한 잇몸의 염증 치료를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관리를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즉 뭔가 아까 유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산 증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청중 여러분, 오늘부터 칫솔질 열심히 하고 저부터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3남 3녀신데 다들 입 치아 하나밖에 안 남은 때인데 류 교수님 혼자만 아주 좋은 치주를 관리하고 계신다니까 우리도 본받아서 한번 열심히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교수님들 얘기 들어봤는데 하여튼 조기 치료와 예방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질환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치주병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 교수님, 네, 먼저 시작해 주시죠. 일단 이 치주 질환이 있으면 이제 치과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배경 화면이 나오는데 좌측 밑에 엑스레이 하나 있죠. 네. 여기 이제 치과에 가면 아마 다 가보시다 빙빙빙 도는 거 있죠, 큰 거. 예. 이게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기계인데. 그 여자들 파마 할 때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저거. 예. 그냥 한 장 하나도 아픈 거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저거 찍으라고 그러길래 전 파마 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치과에서. 예. 조금 다르죠. 이게 상당히 고가 장비인데 아직 이게 나오면서 치과는 아직 옛날에 이거 하나하나 다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방에 그냥 끝납니다. 예. 간단한 이 치주 검사를 하면 쉽게 진단이 나오고요. 내가 정말 잇몸이 안 좋다 그러면 요새 인터넷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기가 어려우면 아들이나 딸한테 이 사람이 치주를 전공했는지 치주과 전문의가인지 거길 가면 제대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경력을 딱 보셔가지고 내 잇몸이 안 좋다 그러면 치주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아주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빨이 아프진 않은데 발치를 안 해요. 근데 치아가 흔들리긴 하지만 아프진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이빨을 뽑는 발치를 꼭 해야 되나요, 박준공 교수님? 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은 잇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오후가 몸이 욱신욱신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가 저녁 때 되면 욱신욱신하고 들쑤신다.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지. 이랬는데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거짓말처럼 괜찮아요. 그럼 또 안 가요. 그래서 안 또 안 가요. 가고. 예. 그것을 몇 번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아프지도 않아요. 통증도 안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이 붓게 돼요. 흔들려요. 병원에 가보면은 뼈가 많이 없었습니다. 뽑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치주 질환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병. 조그만 증상이 있을 때에 병원에 가셔서 빨리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치과 가면요, 저는 아직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뽑을 뻔 했는데 그냥 살렸거든요. 치과 선생님이
이거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아니면 개기고 그냥 살아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조규성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진료가 좋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잘 만들어도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했던 우리 어머니보다가 솜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을 찾으셔요. 그래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아니 의사가 그러면 인터넷으로 어떻게 확인이 다 됩니까? 치주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치과 선생님인지 치주 전문의하고 치주 학회 이런 데 혹시 전화번호 네, 물어봐도 전화번호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류인철 교수님. 근데 칫솔질 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사롭게 그냥 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칫솔질 하는데?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 치과 이 치료 수준 또 국민들의 이 잇몸 건강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한 40년, 50년 전에 주로 뭐로 확인했냐? 뭐 사과를 비워 먹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호두를 그냥 깼다. 예, 사과에 병 뚜껑 이빨로 이렇게 예. 따기. 예. 피가 묻어나고 이런 걸로 이제 그때 그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않습니까? 정문감은 잇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겁니다. 네. 즉 피가 나면 빨리 내가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무슨 스케일링 같은 거를 자주 받으면 저런 일이 좀 덜 되나요? 예? 예, 스케일링은 몇 년치 모아놨다가 한 번에 가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네. 1년에 2번씩 가서 하시면 가서 잘 아는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원장님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올 수 있을 만큼 예.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나요?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나한테 이제 만약에 치주 질환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교수님들한테 2개씩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나한테 치주 질환이 있는 거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2가지씩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박준봉 교수님. 예. 아무래도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 제일 쉽게 알 수가. 네. 그 다음에 잇몸 색을 보시면은요, 저희 같은 황인종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잇몸이 분홍색입니다. 그런데 잇몸이 붉었다, 붓다, 빨갛다 이러면은 염증이 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하시고 또 조금 더 심으면은 막 주기적으로 좀 지끈지끈하게 좀 들썩들썩하게 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칫솔질 할 때 피가 묻어 나온다든가, 잇몸 색깔이 분홍색이 아니고 빨갛다든가, 아니면 잇몸이 들뜨고 근질근질하다 그러면은, 치주염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규성 교수님께서 2가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여기 화면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 뿌리가 많이 노출돼 있죠. 예, 그런 윗사진보다요. 예. 이렇게 잇몸이 붓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면 어떻겠어요, 이가? 더 많이 보이겠죠. 찬바람이 싹 들어오면 이가 시리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이가 다 벌어져 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가 쪼그러지가 않죠. 이 사이가 다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음식이 고기만 먹으면 그냥 음식 요질 달고 살죠. 예. 거기에다가 입에서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딱딱하고 씹으면 고기 좀 먹어보려고 했더니 이가 아파갖고, 내 아는 분은 그냥 전복 있잖아요. 전복을 예.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딱딱한 거 씹으면 아프고. 예.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속으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2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마냥, 잇몸이 내려가니까 자꾸 시린 경우, 네, 그 다음에 입냄새가 나거나 이럴 때를 조규성 교수님께서는 치주염의 2가지 기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인철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실 겁니까? 예, 저는 잇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보다는요,
아까 저 흡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셨고 지금도 피우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잇몸이 나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 담배는요, 우리 몸에 이 저항 능력도 떨어뜨리고 또 세균들도, 나쁜 세균들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잇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과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아, 나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구나. 예. 이 두 가지가 이 저 잇몸의 그 증상 중에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인철 교수님께서 저한테 가장 치명적인 주의사항을 담배 끊어야 된다는데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그다음에 가족력이 치주질환으로 형제 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조심히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세 교수님들 지금까지 좋은 정보 알려주셨는데 청룡 여러분들께 자, 지금까지 두 가지씩 세 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중에 그러니까 6가지라고 봤을 때 그 중에 4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파악 좀 하시려고 그런다는데. 예. 4가지다. 지금까지 세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난 4가지 이상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 예. 네.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예. 얼마 안 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예. 좀 더 다들 치주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되실 거예요. 네? 창피하니까 이제. 하여튼 여기서 4개 정도 해당 사항이 되시면요. 빨랑 치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여기 입장하실 때 나눠드린 PQ 용지 갖고 계세요? 용지. PQ 용지. 다들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 없으신 분 없죠? 요거 PQ 용지 체크하셔가지고 뒤에 설명 읽어보시면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자가 진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치석 제거나 소위 스케일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스케일링을 했는데도 왜 이빨이 시릴까? 예.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박 교수님? 네, 지금 화면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왼쪽 네. 화면에 치석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아래턱 안쪽을 사진을 찍었는 것인데 치석이 붙어 있죠. 그게 아무리 뜨거운 거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봐도 몰라요. 청중들 계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 네, 왼쪽에 말씀하시는 있는 거죠? 예, 치석에. 이쪽. 예. 근데 저게 그것이- 치석입니까? 그러니까? 치석입니다. 오. 근데 스케일링을 하자 해서 치석을 제거를 하죠. 저 치석이 있으면 많은 병을 만들고 치석 표면엔 모두 세균 덩어리입니다. 세균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제거를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런 화면처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두꺼운 옷을 입다가 벗는 거랑 거의 똑같은 현상이 초기에는 옵니다. 그래서 조금 선뜻하게 느껴지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회복이 되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충치가 있거나 혹은 이가 이렇게 많이 달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해도 실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스케일링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워서 생각하는 게 혹시 내 치아를 저 기계가 다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치아가 오히려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 갉아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원고에는 없는 질문인데 박 교수님 스케일링 하면 치아가 막 닳아서 없어지는 것 같은 치석을 두려움. 제거하죠. 예.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을 떼어내는 것을 스케일링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치아 자체는 전혀 안 건드리는 겁니까? 갉아먹는 거 아니고요. 예. 갑자기 바닷가락은 춥죠. 옷 벗고 가면. 네네네. 좀 지나면 안 추. 응? 예. 보통 한 3주 정도, 2, 3주 지나면 그 시구 이런 게 좀 없어져요. 서서히. 예. 알겠습니다. 네, 단 조건이 잘 닦으셔야 돼요. 네. 절대로 일시적으로 쉬다고 갉아먹는 거 아닙니다. 예, 알겠어요.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스케일링 그러면 조 교수님 얼만큼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까? 나라에서 연 1회 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치과에 가시면
뭐 그냥 스캐닝만 내가 딱 받는다. 다른 뭐 엑스레이도 안 찍고 그러면 한 10,000 얼마면 낼 거예요. 본인 부담. 10,000원이면 스케일링을 만- 받을 수 있습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예, 내가 알기로는 그래 본인 부담이. 그래서 연 1회 이제 보통 분들은 연 1회만 받아도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치주 질환이 좀 심한 분들은 저 같은 경우 6개월. 네. 아주 아까 박주문 얘기했듯이 뭐 유전성 있고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는 분들은 심하면 4개월, 3, 4개월마다 이렇게 불러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좋지만 내 잇몸이 안 좋지만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10년, 20년. 그래서 그렇게 주기는 보통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치아 상태가 좋은 분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되니까 10,000원이면 된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넘는 거. 10,000원 조금 넘는데요. 네. 11,200원 정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치주가 안 좋으신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 우리 박준범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예, 자주 하는 것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침이 잘 안 나오는 분은 입이 좀 텁텁해요. 어르신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좀 자주 보시는 게 좋고, 도움 되실 것은 어디 가시면 꼭 이 물로 입을 잡고 이렇게 헹구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박준범 교수님께서 PT 해주실 때 이 치주가 안 되면 전신으로도 병이 옮겨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청중한테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치주염과 전신 병으로 가는 거 연관성이.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원래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잇몸 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뼈 속에 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 위에 잇몸이 덮고 있습니다. 근데 잇몸하고 이하고 사이에 이렇게 뜨게 되면은 그 속에 음식물이 들어가고 세균이 번식하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세균이 온 전신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세균이 어떻게 전신으로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손바닥을 이렇게 그림이 잠깐 나와 있는데 이 치아를 붙잡대고 있는 이 면을 뿌리의 표면을 전부 더하면 72제곱센티미터라는 그런 큰 면적이 나와요. 그게 네.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한 면적이 염증이고 궤양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몸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세균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세균이 먹고 싸는 그 소위 대사산물이 우리 몸에 독이 되어 가지고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이 또 혈관을 타고 온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세균이 어떻게 핏줄로 들어가냐 이런 얘기예요. 세균이 우리가 아니 핏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세균 들어오게? 그렇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칫솔질 할 때 피가 나잖아요. 사과 먹을 때 피가 묻어 나오더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의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역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 교수님께서 예. 관련해서 좀 예. 혈관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혈액 성분들, 여러 가지 혈구, 적혈구, 백혈구하고 다 이런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혈관을 따라 돌다가 잇몸에 와서는 거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네. 잇몸 속에 와서 소위 적군을 우리 영내로 침범한 적군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가서 그 세균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예. 또 반대로 잇몸 속에 있던 세균이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몸 전체로 퍼져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치주염이 생기면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 그 터진 그 속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전신으로 뻗어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혈관이 터진 게 아니라요. 예. 혈관을 통해서 세균도 백혈구나 이런 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네. 또 세균이 역으로 밖에서 혈관을 뚫고 혈관 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혈관이라고 하는 건 그런 우리가 있는 세포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조규성 교수님. 예.
뭐 그 중복 대비 그만한 때 빼고요. 저기 심장 아마 여기서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심장 수술을 하거나 심장에 판막 수술이거나 심장에 염증이 있을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심장내과 교수님들이 치과를 먼저 갔다 오라고 그래요. 예, 아마 그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심장 수술하기 전에 입안의 염증을 다 없앱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입안에 염증이 남아있으면 조금 얘기한 것처럼 그 독소나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 수술한 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확실히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 특히 심장 쪽은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항상 먼저 선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봐서 심장 질환하고 이 치주 질환하고 이 관계가 밀접하게 돼 있다는 건 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선생님들의 지금 이 말씀 저는 처음 듣는데 심장하고 이게 치주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 네. 거의 60%가 다 처음 들으시는 분. 예. 아,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 심장 수술하기 전에 잇몸부터 고치고 한다고요? 예. 심장 판막이나 뭐 심근 내막염인가 그 두 가지 특히 그 두 가지는 그 원인균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세 개. 알겠습니다. 자, 류인철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조규성 교수님 말씀처럼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우리가 선천성 이제 심장에 판막에 이상이 있거나 또 심장에 벽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이제 그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술 받고 나면 그 수술한 부위에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이제 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되게 생명의 위험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날 한 1시간에서 30분 전에 항생제를 미리 예방적으로 드시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 똑같은 이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를 닦아서 줄이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 다른 신체 부위로 세균들이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잘 닦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PT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치주질환과 동반된 생활습관병과의 관계인데 심근경색부터 쭉 올라가다가 골다공증의 발기부전까지 뭐 이런 것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 제가 자 박준봉 교수님. 예. 예, 아까 10분 PT 할 때에 다 말씀드리게 됐는데, 저희들 우리 일산의 병원에, 그거는 우리 보험공단에서 운영한 직영병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의 데이터를 내보니까 잇몸이 나쁜 경우에 이런 남성들은 성기능이 떨어지더라는 그런 데이터를 김영택 교수님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국의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메디신이라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는 치아하고 치과하고 뭐 전신적인 거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머리는 달나라가 있고 몸은 지구에 있듯이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남아있는 시간이 좀 오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치주질환이 온몸의 병의 원인이 되는구만요. 네, 유 교수님. 네. 예, 여러분들 저 치과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과에서는 우리 내 몸의 건강하고는 별 관련이 적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임플란트 해주시는 선생님 정도밖에 예, 몰랐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말씀을 아마 들으셔서 이해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 몸의 문제, 잇몸의 염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 잇몸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독립되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잇몸과 우리 몸의 다른 장기가 계속 혈액이 순환하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규성 박사님. 뭐 아까 임플란트만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했는데 치주 치료가 이렇게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리고 그런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치주과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배운 게 그거니까 네. 아주 성심성의껏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의 그 치주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치주 건강에 보탬이 된다는 지금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대한치주과학회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칫솔질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요. 네, 류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들이 2012년도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이를 닦는 어떻게 닦아야 된다는 건 TV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 어떻게 닦는지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좀 이 닦는 방법을 국민들께 홍보를 하자 해서 즐거운 칫솔질이라는 동영상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택 교수님 한번 즐거운 칫솔질, 잠시 한번 튼튼한 시행을 잇몸. 해봐 주시겠습니까? 일반 칫솔 사용법. 지금 칫솔 다 받으셨죠? 칫솔질을 잘 그거 꺼내서 하려면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해야 흉내라도 좀 할까요?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네. 정해서 빠지는 꼭 안 하셔도 부위가 되는데요. 없도록 익혀둬야 될 하겠습니다. 게 치아가 빠뜨리기 쉬운 하나만 있는 게 어금니 아니잖아요. 안쪽부터 그래서 시작해 28개 원을 그리듯이 있는 치아, 이게 앞니와 사람니까지는 반대쪽 32개인데요. 어금니 안쪽을 28개 있는 치아를 바깥쪽을 생각하시고 닦는 것도 그 모두 하나하나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되게 칫솔을 짧게 골라야 하시거든요. 하나요? 한 치약 묻히고 1분 안에 끝내고 나서 이제 칫솔은 상쾌한 입안 느낌이 들어서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닦을 수 끝내시는데요. 있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구석구석 하게 되면은요. 사실 이제 시간을 재놓고 자, 하실 이제 필요가 이를 있습니다. 닦아볼까요? 윗 어금니 안쪽부터 닦아봅시다.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해 닦습니다. 칫솔을 잇몸에 45도 기울인 후 약간의 힘을 주면서 이를 향해 회전하면서 닦습니다. 여기 회전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어금니를 이거는 닦았으면 이하고 이 틈 사이를 앞니 닦기 위해서 안쪽을 일반적으로 닦을까요? 말씀하시는 손을 앞뒤로 칫솔 왔다 갔다 이렇게 세워서 닦으시는데 이를 그렇게 되면 하나씩 닦아줍니다. 이하고 이 사이를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닦는 끝 법을 어금니 사용합니다. 안쪽 면은 빠뜨리기 쉬운 곳인데요. 칫솔 끝을 이용해 닦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도 많이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맨 안쪽 면을 모두 뒤쪽도 닦은 꼭 닦아주셔야 후에 되고요. 어금니 바깥쪽 면을 닦아봅시다. 칫솔을 잇몸에 45도 기울인 후 이를 향해 회전하면서 닦습니다. 이런다고 앞니 해서 바깥쪽을 꼭 닦을 때에도 돌리는 방법만 5번에서 사용하지 7번 마시고요. 정도 반복해 이 옆으로 닦습니다. 닦는 걸 횡마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없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옆으로도 윗면을 모두 닦고 닦았으면 이렇게 돌려서도 아랫면을 닦는 방법을 닦아봅시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금니 안쪽은 닦기 어려운 부위인데요. 작은 칫솔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 크기는요. 보통 크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앞니 안쪽을 그냥 닦을 보통 땐 크기 정도를 칫솔 사용하시면 끝을 됩니다. 이용해 너무 이 크거나 하나씩 아니면 너무 닦아줍니다. 작으면 효율이 떨어지고요. 너무 크면 하나하나 닦는데 어려움이 있기 아랫끝니 때문에 안쪽도 보통 뭐 크기 정도 빠뜨리기 사용하시면 쉬운 곳으로 됩니다. 칫솔 끝을 이용해 닦아줍니다. 아래 어금니와 앞니의 바깥쪽도 같은 방법으로 닦습니다. 이렇게 모두 닦으시면 이제 보통 3분 정도 저희가 추천드리잖아요. 이제 3분이면 노래 한 곡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틀어놓고 잠깐 노래만 모두 들으시지 닦을 때 마시고 노래 칫솔모가 그 이 시간에 사이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닦아보시면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이를 닦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씹는 면을 닦을 땐 칫솔모가 좁은 틈까지 들어가도록 힘을 약간 주면서 닦습니다. 치주병이 있을 때 칫솔질 방법. 치주병이 있으면 이와 잇몸 사이가 벌어져서 이 안에 세균들이 많이 살게 보통 나이 되고 드시면 치주병이 이곳을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잇몸이 좀 꼼꼼히 내려갔을 닦아야 때 합니다. 닦는 법이 아까 말한 돌리는 잇몸을 향해 방법으로는 칫솔을 한계가 45도 있기 기울여서 때문에요. 이와 잇몸 처음에 사이 돌리기 전에 벌어진 45도 칫솔모가 정도 들어가도록 각도로 합니다. 기울이고 처음에 이렇게 진동을 줘서 이하고 칫솔모를 고정한 잇몸 아까 상태로 말씀하신 10초간 이하고 잇몸 가볍게 틈 사이에 진동을 그 주고 주머니 이를 같은 스스로 부위를 올립니다. 닦을 수 있게 처음에 진동을 주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닦습니다. 이어서 이렇게요. 매일매일의 노력이 평생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칫솔질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막 하는 거. 다들 이렇게. 야,
그렇게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군요. 네.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예. 자, 좀 지루할 만한데 좀 영상 보니까. 예. 자, 근데 칫솔질 열심히 해도 자꾸 치아가 이게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박 교수님, 이건 뭐예요? 예, 이것은 하루에 3번씩 칫솔질을 해야 된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사가 하시면은 꼭 닦으시는 거.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식후에. 식후에. 예.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닦아도 그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운전하다가 사각지대 생기듯이 칫솔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질 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치과에 가시고 나중에 정기 검거일 때에 내가 제대로 닦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지 않는 그 방법은 부정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꼭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열심히가 아니고 정확하게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그 순서가 있지만은 잘 닦기 어려운 곳, 그러니까 안쪽부터 닦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위에든지 아래든지 네. 안쪽이 닦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꼭 안쪽부터 먼저 닦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안쪽 닦다가 전화가 와서 친구가 나와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안 닦고 나갈 수는 없어요. 제일 앞에는 제일 마지막에 닦으시면은 아마 거의 되게 다 닦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는요. 오늘부터 칫솔질을 안쪽부터 닦기 힘든 데부터 닦고 맨 끝에 앞니를 닦는다. 예.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칫솔질 열심히 잘하고 정기검진 통해서 간단한 잇몸 치료, 대부분의 치주병 예방할 수 있는데, 자, 또 중요한 얘기가 좀 남았습니다. 임플란트 가격.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자, 우리 치주학회 교수님들 세 분한테, 이건 싫어합니다. 예. 자, 임플란트 가격, 왜 치과마다 다 다른 겁니까? 박 교수님. 이 임플란트 가격은 우리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을 누가 만들지 간에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동일하게 나왔다 하도 그것은 상품이지 손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남아있는 뼈의 형태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두껍게, 어떤 분은 얇게, 어떤 분은 높게까지 뼈가 있고 어떤 분은 낮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봇대를 신장로 한가운데 심기가 땅 파서 넣기가 좋아요. 쉬워요. 그러나 논두렁에 전봇대를 넣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가격이 치과마다 조금 다른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다. 병원마다 다르다고 볼 게 비싼 아니고. 것이 좋다. 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값이 비싸든 싸든 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신뢰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신뢰가 비싸다 하더라도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뢰가 갈 만한 치과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 아까 우리 조규정 교수님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아마도 먼저 하셨던 분들에게 아마 들어보시면은 그 경험들을 들어보시면은 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그 찾기가 어렵으면은 우리 대한치주학회에다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도 네.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렵게 오신 청중들, 여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위해서, 자, 신뢰할 만한 치과 선생님 어떻게 찾아가는지, 예, 선물을 좀, 정보를. 제일 귀 쫑긋하고 지금, 예, 이게 정말 비밀인데. 여러분들한테만 비밀이에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치주학회에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동네에 가까운 곳, 그리고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분, 학회에서 계속적으로 학술적인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 그리고 이때까지 검증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 예. 오늘 10가지 차비 드리고 오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 같아요.
조금 전에 박 교수님 이거 비밀이에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려주기 없기. 어디다 연락한다? 치주과학회에다 연락하시면 오늘 잇몸의 날 청중으로 왔던 사람인데 박 교수님이 알려주라고 그래서 전화했으니까 알려주시오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동네에 얘기하시면. 수지 맞았다, 여러분들. 신뢰받을 수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임플란트 할 때, 조규성 교수님, 이 뼈 이식을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일을 무조건 오래 쓰면 좋은 건지, 이제 막 아픈데도 그냥 끌고 몇 년이고 더 버틸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수명이 거의 다 한 걸 끝까지 그냥 난 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빼면 치조골이 이미 많이 파괴가 돼갖고 뼈가 재생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살릴 수가 없다 판정이 되면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늦게 빼면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아주 고통스럽고 네. 수술할 때 뼈 이식도 하면 상당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미리 빼갖고 빨리 이 뼈를 채우고 수술하면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뇨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건지요? 네. 조규성 교수님. 지금 당뇨가 앞으로 1,000만 명이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은 1,000만 명은 안 되지만,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다 아시잖아요. 눈도 안 좋아지고 밑에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수술하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논문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당뇨, 이게 약을 먹고 계시는 거죠. 또는 식이요법하고 이런 경우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어도 다 임플란트 단 내과 의사하고 컨트롤 되면 네. 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 시술하고 나서 또 이제 당뇨를 방심하고 있다 또 다시 당뇨 걸리면 뭐가 더 잘 생기냐면 아까 얘기한 임플란트 치주염이 정상인 사람보다 더 빨리 네. 치주염이 생길 때 당뇨 관리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당뇨와 치주질환은 서로 아까 얘기했죠. 연결돼 있다고. 네. 또 골다공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임플란트하고? 지금 아마 여성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말씀을 안 하셨을지 요새 감염기약 골다공증 약 다 드십니다 지금. 근데 골다공증 약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또 특히 주사 맞은 경우 이렇게 먹는 약보다 주사 맞는 경우에 이게 잘못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치과 치료를 특히 임플란트 할 때 뼈가 괴사가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에 1명꼴로 누가 올지 모르죠. 자기한테 오면 100%죠.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있으면 어떤 약인지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고혈압 약, 모든 약 이런 거는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까, 조 박사님? 똑같습니다. 여기 아까 임플란트가 염증이 더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똑같이 치주 질환처럼 똑같이 관리.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관리하고 칫솔 벌어지면 그만 바꾸고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이게 생존율이라고 그러는데 한 95%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칫솔 바꿔보라 그러는데 어떤 칫솔이나 치약 이런 걸 써야 됩니까, 그러면? 요새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해 갖고요. 한 2, 3천 원 이내에 모든 칫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르신들 옛날에 기차가 지하철 버스에서 1,000원에 2개 이런 거 있죠. 네. 그걸로 칫솔 차면 잇몸 다 벗겨져요. 요새 근데 그런 거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2, 3천 원짜리면 다 쓸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아까 박주민 교수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잇몸 사이를 닦냐. 네. 지금 이만 닦거든요, 아직도. 네. 잇몸을 닦아야 됩니다. 치간 칫솔도 열심히 해야 된다. 치간 칫솔도 네. 써야 되고 치실도 써야 되고 요새 웬만하면 집에 다 있잖아요. 그냥 총 동원해서 나이 드실수록 정말 시간을 많이 내서 닦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치간 칫솔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왜 이마트 같은데 편의점을 가면요, 저 치간 칫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약국에 가면은 좀 비싼데
일제 또 치간 칫솔도 있고 그게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좀 비싼 게 흠이고. 뭐 다 좋은- 성능은 비슷하고요. 지금 네. 내가 이게 요 맨 왼쪽처럼 네. 치아 사이에 이게 잇몸이 꽉 차 있죠. 예.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엔 이런 치간 칫솔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죠. 잇몸을 그냥 멀쩡한 살을 생으로 쑤시는 거예요. 예? 오. 그러면 오히려 더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를 써야 됩니까? 치실을 써야 돼요. 치실. 아, 치실. 근데 이렇게 사이가 잇몸에 안 좋아갖고 이렇게 벌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치간 칫솔을 쓰는 거고, 네. 이런 경우 많지 않지만 아주 심한 경우, 맨 오른쪽, 예. 이런 거는 요런 칫솔이 따로 있습니다. 아, 저런 칫솔도 있어요? 네, 첨단 칫솔이라고 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고, 이런 뭐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 그 구강위생용품들이 다 팔아요. 아, 약국에서는 저런 거를 안 파는. 약국에서는 구하기가 좀 힘들고, 예. 저 치간 칫솔은 많이 구하실 수 있죠. 근데 맨 끝에 것을 이런 별로 많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치실. 누구 손님이 왔나? 왜 그래?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자, 유인철 교수님, 아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인사돌 TV 광고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잇몸약 먹는 게 잇몸이나 임플란트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예, 저 잇몸약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다른데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뭔가 세균에서 감염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주로 항생제하고 소염제를 먹으면 그 자체로 다 나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잇몸병은 세균에 의해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거긴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밑에 잇몸 밑에 들어가면 치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즉 약은 잇몸에 생겨 있는 염증을 좀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 근원적인 원인인 치석이라든지 이런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과에 가셔서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잇몸에 존재했던 염증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세균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약물의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치료의 결과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돌 같은 약물은 치과 치료하고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치료의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아주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자, 클로징 멘트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치주 질환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예.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은 예방 차원이 아닌 치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주 질환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많은 국민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치주과학회의 바람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통해서 치주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전체 몸으로 퍼져나가는 건강 상태도 증진시켜서 100세 장수 시대를 앞당기는 첫걸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께 한마디씩 듣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청중한테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한마디씩 하시고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유인철 선생님. 네. 예, 치주병은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식습관, 어떤 음식을 우리가 드시는 게 좋은가? 또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체중 조절, 그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시면 혼자 계시거나 이러면 외롭지 않습니까? 즉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시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잇몸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잇몸병을 입속에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즐겁게 생활하고 내가 즐겁게 운동하고 내 건강 관리를 잘하면 그게 곧 잇몸 건강을 좋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준봉 교수님. 예. 예,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나온 시간 그 되새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남은 내 시간이 얼마인가. 저는 이제 65세 이후가 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할 수 있을런가. 이제 우리들이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알았어. 오늘 2시간, 3시간 가까이 이렇게 굉장히 괴롭게 장시간 공부를 하셨는데 식구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물론 내 몸 건강 관리를 잘하지만 식구들에게 꼭 알려주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잇몸에 생기는 염증이나 치주염이라는 것은 꼭 정신질환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그렇게 되기 이전에 잇몸부터 치료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해병대에 가면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행복이랍니다. 한 번 치주염에 걸린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치주염이 있습니다. 경중이 심하고 줄어지고 심하고 줄어지고 이렇게 애들 나가기 때문에 꼭 치료가 아니라 관리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확실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리를 하셔가지고 오래 사시지 말고 99살까지만 사시라고요. 다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규성 교수님. 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잇몸이 튼튼하면 몸도 튼튼해지고, 이거 확실한 겁니다. 제가 한 수십 년간의 몸이 튼튼하면 잇몸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특히 이 열심히 닦으세요. 밤에 많이 치주량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1년에 스케일링 한번 꼭 하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래도 이거는 궁금합니다. 네, 몇 분만, 한 3분 정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갖다, 예. 저기서 순서대로,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분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빨이 너무너무 건강했는데요. 최근에 수술을 받고 12시간 정도 수술을 했거든요. 임파선 수술했는데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잇몸이 막 많이 덜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니가 이빨 하나 더 갈 정도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 치과에 가니까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연세대 치대 강연한다고 달려왔거든요. 현장을 보고 싶었어. 근데 이빨이 지금 마취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벌어질 수가 있는지 또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그래서 옛날 어르신 말씀이 수술 많이 하면 잇몸 덜 뜬다는 말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물론 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치료가 될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제가 상태를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본래 치주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본래 이제 전신 마취를 할 때 마취하는 방법 중에 이제 치과에서 할 때는 이제 코 쪽으로 입안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하는 마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의과에서 마취를 할 때는 입으로 이제 마취 기구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때 고정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앞에 윗니, 앞니가 조금 이렇게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것에 의한 건지 아니면 치주 자체가 본래 좀 안 좋아서 그랬던 건지 하는 거는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빨이 아파서 아금니 상단에 Y자가 금이 가갖고 금리를 했는데 3일 만에 아팠는데 갔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2년을 참았어요.
그 후에 지금 이제 7개월 전에 이제 그 도지사가 빼달라. 또 두 번째도 약간 있어서 빼달라. 세 번째도 뺐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게 그것도 종합병원이에요. 의사가 3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갔더니 그런 거예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세번 그러면 당신 이게 7개월 가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없다. 우리 노인정이 600명에도 없더라 물어봐도. 그러면 이게 암이냐 치암이냐 뭐 궤양이냐 아니라니까. 그냥 당신 확실히 하더니 하다고. 그러니 갈 데도 없고 조금 전에 저 교수님 얘기한 대로 그 아프면은 뭐 염증 약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뭐 약을 준다니 그것도 아니고 세월에서 오직 답답해 내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 안 되면은 내가 솔직한 얘기죠. 어느 병원은 얘기할 수 없는데 그것도 종합병원이지만 대학병원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보니까 구강내과를 가서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긴 얘기 하면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게 아니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가글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 질문을 하신 분에 우선 답변을 예. 해드리고 난 다음에 예. 조금 그 옆에 앉아 계세요. 예. 예.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잇몸에 문제가 생길 때에 증상이 조금 생기는 듯 하다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되는 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시술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을 때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봅니다. 그때 검사는 시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사선 소견, 엑스레이 찍는 거 그걸 찍었던 그 기록이 있으면은 그걸로 대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병이 엑스레이에서 판단되려면 최소한 3개월은 있어야지 변화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를 이렇게 일부러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봤을 때에 이거는 예전부터 병이 있었던 것이다. 아니면 새로 시작된 것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몇 달 지나서 가서 본다라면은 그 변화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해서 이가 부러져가 이제 뽑아져야 될 정도 된다라면은 그 지금이라도 아마 사진을 찍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은 치아 하나씩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원인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거의 나을 것이다, 이런 거죠. 네. 이를 빼는 원인은 두 가지거든요. 여기 잠깐만요. 네. 이 때문에 빼는 답변을 경우가 좀 있고 해주셔가지고. 잇몸 때문에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때문에 그런 건지 잇몸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만 들어갖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갖고 부러진 것 같거든요. 이가 부러져가지고 이 때문에 뺀 것 같거든요. 잇몸이 아니고 한번 병원에 오시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동네 치과를 다녀보면은 상당히 우려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는 치주염을 사실상 관리를 해가면서 하는 치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전혀 안 씁니다.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치주염 관리를 하는 치과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치주염을 별도로 전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공을 아는 치과 의사는 그걸 못 한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가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과 원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가글이 도움이 됩니까? 하면 그건 절대 쓰지 말아라. 왜? 이로운 세균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쓰지 말고 차라리 소금물을 써라 말이야. 이런 치과 의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데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상반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협회로 전화하라고 그러지만은 협회 직원들은 전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잘 몰라요. 그리고 알아봐서 답변하겠습니다. 바빠서 얘기를 잘 모르겠네요. 직접 치과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등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 선생님께서
치주 관리하는 거는 모든 치과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배웁니다.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분은 치주 뭐 관리를 잘 안 해주시는 분이 있고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을 꼭 찾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는 치과는 뭐 이런 얘기하면 됐지만 너무 상업적인 거에만 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치주과 전문의를 주위에 찾아가라는 게 여러 그런 분들은 관리를 잘 해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가글 같은 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칫솔질을 암만 잘해도 절대로 100% 닦을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세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세균을 가글하는 게 뭐 기분 좋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세균을. 이로운 세균도 다 죽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미국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세균을 없애는 그 가글링 솔루션 가지고 한 1년가량을 살았었는데, 이로운 세균도 다 죽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든 세균도 죽이고 이로운 세균도 죽이긴 합니다. 우리 사람들 몸에는 입속에는 항상 정상상주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이라 그러면 나쁜 것만 생각하지만 미생물이라고 표현하면 아마 이해가 비슷하지. 미생물 중에 병을 만드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주균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주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를 줄이시면 원래 2, 3일 지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죠. 근데 병적인 세균들은 그거보다 조금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글링은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 걸 안 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를 하셨냐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숭늉 가지고 해가지고 꼴꼬닥 삼겼었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그러나 입속에 음식물을 빼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거기서게 세균, 우리가 지금 한국 내에 쓰고 있는 가글링 솔루션들이 그 용액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적절한 것, 본인에게 맞는 것들. 그러니까 전부 다 획일적인 생각만 하시는데, 내게 맞는 것이 무언가, 내게 맞는 가글 양의 액은 얼마만큼이나, 나는 얼마만큼 자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용하셔야지, 그냥 사가지고. 제가 칫솔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칫솔이 어떤 칫솔을 쓰십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하는 게요. 오늘 이런 질문 보다가도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우리 제일 좋은 칫솔이 어떤 칫솔입니까? 그거 물어봐요. 또 두 번째는 제일 좋은 치약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냥 집에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닦는 것이 정확한 칫솔질 법입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게 맞는 치약, 내게 맞는 칫솔, 내게 맞는 가글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학생들을 80명을 놓고 강의를 해보면은 1등도 나고 꼴등도 나오죠. 그것처럼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사람 몸이.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하셔갖고 그것을 쓰시면은 가글링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세균이 많이 나오고 그 타액에 분비가 적고 텁텁하고 잇몸에 원래 염증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큰 대차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상시한가는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이 자리를.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가 워낙 4시 반까지 예약이 돼 있었는데 벌써 24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 저기 서 계시는데 한 분 청중 질문 받고 시간 관계상 요걸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2011년도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도 뭐 아몬드도 먹고 막 그러는데 너무 좋은데, 그 몇 년 되면은 위에 거만 바꾸면 되겠죠? 이 싱은 무조건 바꾸는 거 아니고요. 네. 평생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게 위에 게 무슨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위에 거만 교체할 수가 있어요. 글쎄, 위에 거만. 예, 그러니까 아마 밑에는 뼛속에 아주 잘 박혀 있는 아주 것 잘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이 같아요, 아주. 자동차 한 10년 쓰고 그러면 뭐 바꾸죠, 부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보링. 지금 제2 같아요. 너무 좋고. 예. 근데 먼저 선생님이 지금 퇴임하셔서 거길 못 가겠고 난 선생님한테 좀 한번 뵈야 되겠어요. 예. 몇 년 되셨나요? 2011년도에 했는데 예. 제2 같아요. 내가 아까 그랬죠. 20년 평생 쓸 수도 있고 몇 년 내에 망가질 수도 있고. 아주 좋아요. 예.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잇몸의 날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세 분 교수님한테 좀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국민들에게 건강함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고 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를 통하여 실질환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그 치주 치료, 잇몸 치료도 해드리고 노인 복지 나라를 추진하는 그런 일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동참해서. 사회 잇몸이나 기장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주학회가 할 수 있는 수술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를 어떻게 잘 닦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가지 있기 때문에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야. 제9회 인명을 낳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사 처리 맡은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몸의 날 경과 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대한민국 취직병 현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진료비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세계치과연맹에서 세계 치주질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제 잇몸의 날은 9번째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치주질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하자는 노력은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잇몸의 날 행사를 통해 잇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치주과학회와 힘을 모아서 더욱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2009년 1회부터 잇몸의 날 캠페인에 작은 보탬을 해온 동국제약 대표이사로서 보람을 느끼며 국민 교육을 하고 국민의 멘탈 키를 높이는 데는 홍보 교육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잇몸의 날들을 구상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의 논문을 발표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만병이 다 이 잇몸에 있네요. 우리 옛날에 잇몸으로 산다고 해도 과연 선수 지역사회 중에서는 보건관광 행정 요건을